저 아이들, 내 손자들이냐? 허름한 김밥집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쌍둥이 형제가 엄마와 낯선 노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자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이만 가주세요. 갑자기 나타나 손자냐며 묻는 노인. 과연 이들은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반 도시의 골목 끝자락에 있는 작은 김밥집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한지은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다 겨우 불을 밝혔습니다. 엄마 손 김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 지은은 오래된 앞치마를 두르고 먼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후라이팬 위에 김 한 장을 올려놓자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김이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김을 굽는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18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따라 지은의 손놀림이 자꾸 멈췄습니다. 조리대 한쪽에 놓인 계산서 때문이었습니다. 기름값, 쌀값, 김값 하나같이 올라서 이번 달 재료비가 지난달보다 10만 원이나 더 나왔습니다. 손때 묻은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답은 똑같았습니다. 빠듯했습니다. 이번 달은 진짜 빠듯하네. 지은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 재료를 꺼내는데 달걀 한 판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도매시장 가서 사와야겠다고 생각하며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 작은 방문이 열리며 교복을 입은 쌍둥이 아들들이 나왔습니다. 18살 고등학생 재준이와 성준이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하며 나온 아이들이 엄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김밥 맛있으면 전국 1등이야. 성준이가 장난스럽게 말하며 엄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이 힘없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리 성준이가 맛있게 먹어줘서 엄마가 힘이 난다. 재준이가 세수를 하러 가는 동안 성준이는 조리대 앞에 앉아 엄마가 김밥 재료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야자 없어. 일찍 왔다가 도서관 갈게. 그래, 알았어. 저녁은 먹고 가야지? 응, 와서 김밥 먹지 뭐. 성준이의 대답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도 저녁도 김밥으로 해결하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지만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들이 책가방을 매는 동안 지은은 슬쩍 가방 옆에 꽂힌 참고서를 보게 됐습니다. 표지가 낡고 귀퉁이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게 보였습니다. 작년에 산 책을 올해도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새 책을 사줘야 하는데 지은은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재준이와 성준이 성적이 전교 최상위권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 등 학습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를 끝까지 읽지 못하고 지은은 휴대폰을 뒤집어서 조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학원비는커녕 참고서 한 권 새로 사주기도 빠듯한 형편인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답장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급식 꼭 챙겨 먹고.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지은은 문 밖으로 사라지는 아들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교복 바지가 좀 짧아진 것 같았지만 그것도 참아야 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단골 할머니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이 골목에서 50년을 사신 분이었죠. 지은아,
김밥 하나 싸주렴. 네, 할머니. 잠깐만요. 지은이 김밥을 싸는 동안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재개발 바람에 다들 떠나더라고. 어제도 골목 안쪽 슈퍼 아저씨네가 짐 싸서 나가던데. 이 동네도 이제 다 끝이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어디 가서 살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불안하신 거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은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실 본인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지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말 빈 가게가 서너 군데 보였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채 임대 딱지가 붙어 있는 가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곳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지은은 애써 그 불안한 마음을 밀어냈습니다. 할머니, 김밥 나왔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래, 고맙다. 우리 지은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김밥을 받아들고 나가셨습니다.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지은이 재료 손질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으로 낯선 남자 2명이 지나갔습니다. 검은색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엄마 손김밥 간판을 힐끔힐끔 쳐다보더니 휴대폰으로 가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은이 이상한 느낌에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그 남자들이 골목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뭐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지은은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늦은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골목 안으로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덜컹덜컹 거리는 소리와 함께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점퍼에 안전모를 쓴 용역 직원들이었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남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놀라서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용역 직원 중 한 명이 클립보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상궂은 남자였습니다. 여기 엄마 손김밥 맞죠? 주인 한지은 씨? 네. 그런데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역 반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철거 일정 나왔습니다. 재개발 구역이라 곧 공사 들어가거든요.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서류의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철거, 이주, 보상금이라는 단어만 어렴풋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은이 쌍둥이를 키우며 지켜온 이 작은 엄마 손김밥이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이 공간이 사라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용역 반장이 서류를 흔들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철거 공문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게 비우시면 됩니다. 이번 주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니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상금 협상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구청에서 나온다던 담당자분도 아직 연락이.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는 철거 일정대로 진행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반장의 말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는데요. 아이들도 있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지은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반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다들 가고 있는데 왜 혼자 버티세요? 옆집 슈퍼도 갔고 세탁소도 갔고 다 갔어요. 왜 김밥집만 안 가요? 그래도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지은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용역 반장이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쿵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역 반장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법대로 해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법대로 할게요. 반장이 지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지은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이 조리대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대로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동안 가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공사 시작하면 소음에 먼지에 장사가 되겠어요? 그건. 그리고 혹시 아세요? 법대로 하다가 보상금이 더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고요. 반장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용역 직원 하나가 가게 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휴, 이렇게 낡은 가게에 뭘 그렇게 미련을 두시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보상금 받아서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텐데. 지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8년을 이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 키우며 버텨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았다고요? 미련이라고요? 이곳은 지은에게 그냥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고 아이들의 집이고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나가주세요. 지은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나가달라고요.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용역 반장이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라도 다시 올까요? 아니면 내일 새벽에? 우리 시간 많거든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지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엄마.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교복을 입은 쌍둥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재준이와 성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게 안 낯선 남자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성준이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보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분위기가 잠시 바뀌었습니다. 반장의 표정도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아이들 앞으로 다가가 두 아들을 자기 뒤로 감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오신 분들이야. 하지만 재준이는 엄마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넘어진 의자를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지은이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애쓰며 용역 반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돌아가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준이가 용역 직원들을 노려봤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의 눈빛이었지만 엄마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용역 반장이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그때까지 생각 잘해보세요. 반장이 명함 한 장을 조리대 위에 툭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다른 용역 직원들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승합차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곧 차들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들 누구야? 무슨 일 있어? 재준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에게 웃어 보이려 애썼습니다. 아무 일 아니야. 재개발 관련해서 온 사람들이야. 그냥 서류 전달하러 온 거고. 근데 왜 의자가 넘어져 있어? 성준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의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그건 엄마가 실수로 발에 걸려서 넘어뜨린 거야. 괜찮아.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의 거짓말을 눈치챘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할까봐 참는 거였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먹자. 성준이가 일부러 밝게 말했습니다. 지은도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 먹자. 엄마가 김치볶음밥 해줄게. 저녁을 먹는 동안 아이들은 평소처럼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나올까? 이사 갈 곳은 어디로 정해야 할까? 전세금은 충분할까?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잠든 뒤 지은은 조리대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낮에 받은 서류에 적힌 예상 보상금 액수를 보며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보상금에서 이사 비용을 빼고 세각의 보증금을 빼고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빼고 계산할수록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돈으로는 지금과 비슷한 조건의 가게조차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계산기 위로 뚝 떨어진 눈물이 번졌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용역 반장의 명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명함을 보는 순간 지은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떡하지? 작은 신음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맴돌았습니다. 18년을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무너질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지은은 여전히 조리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계산기와 서류 사이에서 한 엄마가 홀로 싸워야 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은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였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만든 소박한 식사였지만 아이들은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역시 엄마 김치찌개가 최고야. 성준이가 밥을 한 숟가락 더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은 아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반찬 하나 제대로 못 해주면서도 맛있다고 해주는 아이들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많이 먹어. 더 필요하면 말하고. 저녁을 먹은 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설거지를 하고 나서 가게 안쪽 작은 거실로 왔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지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도심 재개발 소식입니다. 앵커의 목소리에 지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어느 건설 현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한 여성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 자막이 떴습니다. 최선자 제일건설 회장. 지은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화면 속 최선자 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재개발 사업은 제 인생의 수건입니다. 낙후된 지역을 현대적으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존 주민분들께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카메라가 최선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18년 전과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화면을 보는 지은의 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엄마, 뭐 보는 거야? 재준이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리모컨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딱 소리를 내며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성준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저 사람 누구야? 건설회사 사장님인가? 성준이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뉴스. 지은이 중얼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쌍둥이 형제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의 반응이 너무 심했습니다. 형, 엄마 요즘 이상하지 않아? 성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이상해. 예전에도 저런 적 없었는데. 재준이가 주방 쪽을 힐끔 보며 대답했습니다. 형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 지은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뜨거운 감정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8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8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22살이었던 지은은 임신 석 달째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태주는 지은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최선자는 달랐습니다. 너 정말 태준이 아이를 가진 게 맞니? 어느 날 갑자기 최선자가 물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증거가 있어. 내가 다른 남자랑 호텔에 드나들었다는 증거. 최선자가 사진 몇 장을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호텔 로비에서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옷차림이 지은과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지은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선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태준이는 내 외아들이야. 그 아이를 더럽힐 순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님, 제발요. 정말 오해예요. 제가 태준 씨 외에 다른 남자를 나가라고 했어. 최선자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비 오는 날 지은은 큰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현관문 밖에 선 지은에게 빗물이 쏟아졌습니다. 임신 석 달째인 몸으로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어서 의지할 곳이 없었고 친구들한테 폐를 끼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지은은 그날 밤 여인숙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좁고 음침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꼭 지켜낼 거야. 이 아이를, 우리 아이를. 주방 싱크대에 기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빗소리, 차가운 바람, 그리고 최선자의 차가운 눈빛. 엄마. 성준이가 주방 입구에 서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그래? 물 마시려고. 성준이가 냉장고로 걸어왔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치챘을 겁니다. 엄마가 울었다는 걸.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잠든 뒤에도 계속 뒤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새벽 4시 반 지은은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김을 굽고 밥을 짓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났을 때 지은은 평소와 달리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아침 김밥을 싸주면서 아이들 도시락에 햄도 한 줄 더 넣어주고 과일도 챙겨줬습니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챙겨줘? 재준이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성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엄마는 그냥 우리 아들들이 너무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이 조금은 억지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엄마를 안심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녀올게. 사랑해. 아이들이 밝게 인사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18년 전 그날처럼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제일건설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40층 높이의 건물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큰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의 주인인 최선자 회장은 창밖 풍경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최선자는 비서실장이 건네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재개발 현장 진행 상황 보고서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선자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골목 상가 이주율이 어떻게 되나? 현재 65% 이주 완료되었습니다. 30%는 보상 협상이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5%는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협상 중입니다. 그런데 한 곳은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선자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어디지? 엄마 손 김밥이라는 작은 김밥집입니다. 김밥집? 최선자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세한 가게인데 보상금 문제로. 주인 이름이 뭔가? 최선자가 물었습니다. 한지은이라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서류를 확인하려는 순간 최선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지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최선자의 몸이 굳었습니다. 18년 전 쫓아낸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선자가 정신을 차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알았네. 계속 진행하게. 네, 회장님. 비서실장이 물러났습니다. 혼자 남은 최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손 김밥. 한지은.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 애일 리 없어. 최선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때 1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8년 전 이곳 회장실이었습니다. 당시 최선자는 부회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인 남편의 건강 악화로 실권은 최선자가 쥐고 있었죠. 그날도 최선자는 회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28살의 태준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최선자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태준아.
지은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선자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짓이라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당연한 일이요? 임신한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내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내 아이가 아니잖니. 그런 애를 우리 집에 더 데리고 있어야 하니? 최선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최선자가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걷는 여자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얼굴도 제대로 안 나온 사진으로 어떻게. 옷차림을 봐. 내 아내가 입던 코트 맞잖니. 그리고 가방도.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최선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아, 넌 아직 어려서 세상 물정을 몰라. 여자들이 얼마나 교활한지. 특히 없이 사내들은 더해. 어머니, 됐어.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최선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틀렸어요.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태준이 돌아서서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혼자 남은 최선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옆방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제일건설 기획실에서 일하던 채미나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채미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최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미나 씨. 채미나가 옅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숨어 있었지만 최선자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이미 쫓겨난 뒤였습니다. 태준은 미친 듯이 지은을 찾았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지은의 옛 직장에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지은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태준은 차를 몰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니? 제발 무사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태준이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빗길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꽝! 굉음과 함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차체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최선자가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최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최선자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최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아들 태준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흘 뒤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최선자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어버린 얼굴로 아들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위로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최선자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최 선자는 태준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에서 책상 서랍에서 하나하나 꺼내며 정리했습니다. 그때 지갑 속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태준과 지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최 선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선자는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사진이 작은 조각들로 찢겨졌습니다. 내 판단이 옳았어. 그 애가 태준을 죽인 거야. 최 선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아들을 죽인 셈이 되니까요. 그날 이후 최 선자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 앉은 최 선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엄마 손김밥, 한지은. 최 선자가 그 이름을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정말 그 지은일까요? 이틀 뒤 제일건설 회장실이었습니다. 최 선자는 비서실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개발 현장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현장 진행이 너무 더딘 것 같네. 최 선자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네. 비서실장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현장 점검을. 아니야. 내가 직접 봐야겠어. 최 선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3시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최 선자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낡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니, 가게였던 곳들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게에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최 선자가 천천히 뒤따라갔습니다. 구두굽이 울퉁불퉁한 골목길 바닥을 밟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 풍경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빈 과일 상자가 쌓여 있고 낡은 자전거가 한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광고 전단이 바래진 채 붙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을 골목이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담소를 나누고 저녁이면 저녁 짓는 냄새가 골목에 가득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쓸쓸하기만 했습니다. 최 선자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그때 골목 중간쯤에서 엄마 손 김밥이라고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가게들과 달리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있는 가게였습니다. 최 선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엄마 손 김밥. 간판을 올려다보는 최 선자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8년 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 선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뻗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김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테이블 4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조리대가 있었습니다. 조리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고 있던 지은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김밥을 말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최선자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구에 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8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은 18년 전보다 야위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했습니다. 18년 전 빗속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눈빛이었습니다. 최선자도 늙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갑고 단호했던 표정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김밥을 조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김밥이 살짝 굴렀습니다. 최선자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그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교복을 입은 두 남학생이 나왔습니다. 쌍둥이 재준이와 성준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가게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성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손님이 할머니인 걸 보고 더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최선자는 쌍둥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는 두 남학생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준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눈썹의 모양, 눈매, 입모양, 심지어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각도까지 모든 것이 태준을 닮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태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선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태준아. 마음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8년 전 잃어버린 아들이 눈앞에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재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선자가 멍하니 서 있기만 해서였습니다. 최선자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침을 한 번 하고 다시 말을 시도했습니다. 어떤 거 드릴까요? 성준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순수하고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도 태준을 닮았습니다. 최선자의 시선이 지은에게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최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 아이들. 내 손자들이냐?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엄마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재준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선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8년간 쌓인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분노, 원망, 슬픔, 후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최선자가 다시 쌍둥이를 봤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준의 아이들입니다. 자신의 손자들이었습니다. 손님, 지은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주문하실 거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18년 전에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최선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8년 전처럼 주눅 들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손자요? 지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을 뿐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뭐라고? 최선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은 조리대에 손을 짚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 말대로 다른 남자랑 놀아나서 생긴 아이들이에요. 18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고. 그러니까 회장님 손자일 리가 없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최선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18년 전에 내뱉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자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지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나가주세요. 손님 아니시잖아요. 지은아,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사이에 다른 호칭은 없으니까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선자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군요. 최선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려는데 쌍둥이 형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가 누구야?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대화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손자가 어쩌고 다른 남자가 어쩌고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야. 지은이 아들들을 안쪽으로 데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밖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리며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짙은 화장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제일건설 본부장 최미나였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현장에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최미나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보다 쌍둥이 형제를 본 것이었습니다. 최미나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한지은이 애를 낳았어? 그것도 쌍둥이를? 최미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8년 전 자신이 조작한 사진으로 지은을 쫓아냈습니다. 당연히 임신한 아이도 지우고 어디론가 사라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훌쩍 자라서요.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최미나는 태준을 오래 짝사랑했기에 그의 얼굴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저 쌍둥이들은 고등학교 시절 태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회장님이 알아채시면. 최미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놀란 기색을 감추고 냉정한 얼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문제의 김밥집이군요. 최미나가 지은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문제의 김밥집이라니요? 지은이 최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최미나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앞치마, 거친 손, 수수한 차림. 18년 전에 그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른 보상금 받고 조용히 꺼지세요. 버틴다고 더 주는 거 아니니까요. 최미나의 말투는 오만했습니다. 지은을 마치 벌레 보듯 대했습니다. 제가 왜 꺼져야 하죠?
여긴 제 가게예요. 가게요? 채미나가 비웃듯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 오래된 냉장고, 벗겨진 벽지. 모든 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재개발되면 다 부서질 건데 미련 부리지 말고 빨리 나가요. 안 그러면 더 불편해질 텐데.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최선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채미나 본부장 말을 좀 조심하게.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요? 채미나가 겉으로는 사과했지만 표정에는 사과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은을 더 깔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손님, 주문 안 하실 거면 나가주실래요? 성준이 웃으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손님에게는 친절해야 한다고 엄마에게 배웠으니까요. 채미나가 성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습니다. 학생, 공부는 하니? 엄마 김밥집이나 도와주고 있으면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준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채미나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근데 이런 데서 자라면 공부해봤자 소용없을 텐데.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성준이가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의 눈빛이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성준아. 지은이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나서는 건 더 싫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처리할게. 지은이 아들들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리고 채미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가주세요. 당신 같은 손님은 받지 않습니다. 손님? 나는 손님 아니에요. 제일건설 본부장이고 이 재개발 사업 책임자예요. 알아들어요? 채미나가 명함을 꺼내 조리대에 던졌습니다. 명함이 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미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참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쌍둥이 형제는 엄마의 표정을 봤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최선자가 채미나를 봤습니다. 18년 동안 믿고 일을 맡겼던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태도가 너무 지나쳤습니다. 최 본부장 나가지. 회장님? 나가자고 했어. 지금 당장. 최선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채미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채미나가 돌아서 나가려다 지은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최선자도 지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숙이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조리대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엄마. 재준이가 다가와 엄마를 부축했습니다. 지은이 아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게를 나온 채미나는 주차된 차 안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한 뒤 혼자 차 안에 남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젠장. 채미나가 욕을 내뱉었습니다. 18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채미나는 기획실 대리였습니다.
태준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태준을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지음만 봤습니다. 그래서 채민아는 계획을 짰습니다. 남자 배우를 섭외해서 지은과 비슷한 옷을 입은 여자와 호텔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해서 마치 지은처럼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최선자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지은은 쫓겨났고 태준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채민아는 태준이 곧 지은을 잊고 자신을 볼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태준이 죽었습니다. 지은을 찾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채민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최선자 회장의 신임을 얻어 본부장까지 올랐어요. 18년 동안 그 일은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쌍둥이를 봤습니다. 태준을 닮은 아이들을요. 절대 들통나면 안 돼. 채민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회장이 진실을 알면 자신은 끝장입니다. 아니, 끝장나는 정도가 아니라 파멸이게 뻔했습니다. 없애야 해. 저 김밥집을 빨리 없애야 해. 채민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용역 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잠든 뒤 지은은 가게 조리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놓은 가게는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텅 빈 골목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최선자와의 대면, 채민아의 모욕, 아이들의 불안한 눈빛, 모든 것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떠날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최선자와 마주치지 않을 곳으로, 채민아의 손길이 닿지 않을 곳으로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저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 최선자는 제일건설 회장이었습니다. 전국에 건설 현장이 있었고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도망쳐봤자 또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왜 자신이 도망쳐야 합니까? 잘못한 건 지은이 아니었습니다. 18년 전에도 지금도 지은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안쪽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좁은 방에서 쌍둥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재준이는 책을 펼쳐놓은 채 잠들어 있었고 성준이는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방 안으로 들어가 성준이에게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잠든 아들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18년입니다. 홀로 이 아이들을 키운 세월이었습니다. 배고프다는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새 옷 사달라는 말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라준 아이들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서 전교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착하고 효자였습니다. 학교 끝나면 가게를 도와주고 엄마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웃겨주려 애쓰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지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지키자. 지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들릴까봐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엔 안 쫓겨나. 이번엔 안 져.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8년 전에 그 22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두 아들의 엄마였고 그 기간을 혼자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최선자는 자신의 저택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쌍둥이 형제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18살쯤 되어 보이던 두 남학생,
환하게 웃던 얼굴, 태준과 똑같은 눈매. 내가 착각한 거야. 최선자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닮은 거야. 세상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태준의 아이들이며 자신의 손자들이라고요. 최선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18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이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태준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최선자는 고등학교 시절 태준의 사진을 찾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태준이었습니다. 18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최선자는 그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쌍둥이 형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눈썹, 눈매, 코, 입.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너무 닮았어. 최선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태준아, 내 아이들이 살아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년 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태준이 죽고 난 뒤로 최선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핏줄이 자신의 손자들이 18년 동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좁은 김밥집에서 가난하게 힘들게. 내가 뭘 한 거야. 최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18년 전의 선택이, 지은을 쫓아낸 그 결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태준은 죽고 18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선자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조사를 하나 해줬으면 하네. 최선자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한지는 엄마 손 김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조사해줘. 출생, 학력, 결혼, 출산. 모든 것을. 비서실장이 종이를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분이 과거에 아는 분이셨습니까? 최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신중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최선자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까요? 18년 전에 어머니를 쫓아낸 할머니를 저 아이들이 받아줄까요? 지은이 허락할까요? 최선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한층 아래 본부장실에서는 채미나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채미나는 비서실장이 회장실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조사를 지시하신 거야. 채미나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회장이 지은에 대해 조사를 명령한 겁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18년 전 일이 드러날 수도 있었습니다. 채미나는 책상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용역 회사 반장의 명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예요. 채미나 본부장. 아, 본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용역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말한 김밥집 있잖아요. 엄마 손 김밥. 아, 네. 그 집이요? 빨리 처리하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채미나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용역 반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아직 보상 협상도 안 끝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처리하라고요.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내일 밤에 처리하세요. 조용히 빠르게. 할 수 있죠? 전화기 너머로 용역 반장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에 처리하죠. 채미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지만 넌 사라져야 해, 한지은. 채미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18년 전처럼 또다시 지은을 없애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손 김밥에서는 지은과 쌍둥이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였습니다. 엄마,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 어째? 성준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걱정이 됐습니다. 지은이 국그릇을 내려놓고 아들을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그냥 여기 있으면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재준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엄마. 우리는 어디서든 괜찮아. 엄마만 편하면 돼. 지은은 아들들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도 알아보고 있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너희는 공부만 열심히 해. 지은이 아들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끝까지 싸울 거야.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밤 10시 엄마 손 김밥에 불이 꺼졌습니다. 지은은 문단속을 확인하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쌍둥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학교 가야 하니까요. 지은은 아이들 옆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상금 문제, 이사 문제, 아이들 학비 문제. 시계를 보니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든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같은 시각 골목 입구에 검은색 승합차 3대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모두 검은 점퍼를 입고 안전모를 쓴 용역 직원들이었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뒤따라 포클레인 한 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역 반장이 손전등으로 골목을 비추며 앞장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채미나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처리하세요. 내일 아침까지. 반장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자, 시작한다. 소리나도 상관없어. 어차피 이 골목에 사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골목 한쪽 빈 가게에서 아직 짐을 못 뺀 상인 한 명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포클레인이 보였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엄마 손 김밥 앞에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상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용역들과 얽히면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결국 상인은 창문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못 본 척하기로 했습니다. 밤 11시 10분 갑자기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꽝! 포클레인의 삽이 김밥집 옆 담벼락을 들이받았습니다. 벽돌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지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야? 굉음이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가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엄마! 쌍둥이도 잠에서 깼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진이야? 아니야, 나가자. 지은이 아이들을 끌어안으려는 순간 또다시 굉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방 안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깍! 성준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을 자기 몸으로 감쌌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질 듯 흔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용역 반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계속해. 빨리 부숴. 포클레인의 엔진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삽이 다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엔 가게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 손 김밥 간판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엄마, 무서워. 재준이가 울먹였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밖으로 나가자. 지은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가는 순간 천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석고보드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조심해. 지은이 아이들을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간신히 피했습니다. 엄마, 어떡해? 창문으로 나가자. 지은이 창문 쪽으로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포클레인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위협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뛰어! 지은이 먼저 창문을 넘어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유리 파편에 손이 베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재준아, 성준아, 빨리. 쌍둥이도 창문을 넘었습니다. 성준이가 먼저 뛰어내렸고 재준이가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이 가게 밖으로 나온 순간 포클레인의 삽이 다시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엔 가게 벽 일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벽돌과 나무 조각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약 몇 초만 늦었어도 그 잔에 아래 깔렸을 겁니다. 우리 집이. 성준이가 멍하니 무너진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살아온 집이, 엄마가 매일 아침 일어나 일하던 김밥집이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짓이에요? 지은이 용역 반장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용역 직원 하나가 지은을 가로막았습니다. 비키세요. 철거 작업 중입니다. 무슨 철거 작업이에요? 사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몰랐는데요.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죠. 용역 반장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있는 걸 알고도 강행한 것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이면 고소하시든지요. 우린 할 일 할 뿐이니까. 반장이 손을 휘저으며 포클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포클레인의 삽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엔 가게 정면을 들이받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지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안에는 아직 살림살이가 다 있었습니다. 아이들 사진, 옷까지 18년의 추억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포클레인의 삽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웅!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 불빛이 골목 입구를 밝혔습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찰이다. 작업 중단.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포클레인 기사가 당황해서 작업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용역 반장이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불법 철거 신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몇 시인 줄 알고 이런 작업을 합니까? 저희는 정당한 철거 작업이 한밤중에 사람 있는 집을 부숩니까? 철거 동의서 있습니까? 사전 통보는 했습니까? 경찰관의 추궁에 용역 반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쌍둥이가 엄마 옆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은은 대답 대신 아이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포클레인이 가게를 완전히 부쉈다면 세 사람 모두 잔해 아래 깔렸을 겁니다.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네. 재준이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무너진 가게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벽이 무너질 때 자신들이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옆 가게 상인이 달려왔습니다. 아까 창문으로 지켜보던 그 상인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게 저예요.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무서워서 바로 못했어요. 상인이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용역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포클레인은 작동을 멈췄습니다. 골목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가게를 바라보며 지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돼.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아이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자신의 집이 부서졌습니다. 18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베인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싸우자. 끝까지 싸우자.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엄마 손 김밥은 처참했습니다. 한쪽 벽이 무너져 있었고 간판은 깨져서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천장 일부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새벽부터 일어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밴드를 붙였지만 유리 파편을 치우다 또 베었습니다. 하지만 아픈 걸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도울게. 쌍둥이가 학교 가기 전에 나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채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학교 가야지. 학교는 나중에 가도 돼. 엄마 혼자 어떡해. 재준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성준이도 이미 쓰레기 봉투를 들고 깨진 유리를 줍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아이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사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지은이 빗자루를 내려놓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학교 가. 엄마가 할게. 엄마는 할 일이 있어. 지은의 눈빛이 결연했습니다. 쌍둥이는 그 눈빛을 봤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조심해, 엄마. 응, 너희도. 아이들이 학교로 떠난 뒤 지은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18년 동안 김밥집 엄마로만 살았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가자. 지은은 가게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제일건설 회장실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최 선자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는지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조사 보고서 가져왔습니다. 고생했네. 최 선자가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한지은, 배우자 김태준 사망. 최 선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그 지은이었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쌍둥이 출산. 아들 한재준, 한성준. 출산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쫓겨날 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맞았습니다. 최 선자의 손이 떨려 보고서를 놓칠 뻔했습니다. 정말 내 손자들이었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지은이 1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낳고 작은 김밥집을 시작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달했을 때 최 선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참고 사항 당시 호텔 출입사진 재조사 결과 사진 속 여성은 한지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해당 호텔 CCTV 기록 재확인 결과 최미나 본부장과 남성 배우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출입한 기록 발견. 보고서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최 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18년 전 그 사진이 모두 조작이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거짓을 믿고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 결과 태준이 죽었고 손자들은 아빠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이 자랐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 선자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채미나를. 최 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미나를 당장 회장실로 불러.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간 뒤 최 선자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8년 전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태준의 얼굴, 지은의 눈물, 빗소리.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바뀔까요? 죽은 태준은 돌아오지 않고 18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기 손자도 못 알아보고 죽이려는 회장님. 1층 로비에서는 소란이 일었습니다. 당당하게 회사 본사로 찾아온 지은은 1층 로비에서 있는 힘껏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지은을 막으려 했지만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장 회장님을 만나야 해요. 손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약속 없이는. 약속? 18년 전에 저를 쫓아낸 분한테 무슨 약속을 잡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데요?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큰일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의 오랜 수건 사업이 손자들 죽여가며 재개발하는 건가요? 잠시 후 누군가 달려오더니 보안 요원에게 무어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은에게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만나 뵙자고 하십니다. 지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최 선자가 밖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회장실로 가서 얘기하자. 최 선자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지은이 뒤따라 걸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혔습니다. 넓은 방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앉겠니? 서 있을게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최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개발을 중단해 주세요. 지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일은 지금에서야 보고를 받았네. 중단해 주세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골목 전체를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 선자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쌍둥이들 정말 내 손자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맞아요. 최 선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시면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18년 동안 우리는 잘 살아왔으니까요. 지은아. 그리고 지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데려가겠다느니, 키우겠다느니,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아이들은 제가 키웠고, 앞으로도 제가 키울 거예요. 나는 혹시라도 법적으로 싸워서 아이들을 뺏어가려고 하시면 지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18년 전에 어떤 모욕을 당하고 쫓겨났는지 언론사에 다 말할 거예요. 회장님이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임신한 며느리를 당장 나가라며 내쫓은 거 다 말할 겁니다. 최 선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미안하다. 최 선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대 회장이, 거대 건설사의 수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무엇이 바뀔까요? 재개발 중단할게. 최 선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릴 테니 고맙습니다. 지은이 돌아서려는데 최 선자가 불렀습니다. 지은아, 나는 더 이상 할 말씀 없으시면 가보겠습니다. 지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남은 최 선자는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채미나가 회장실로 불려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외부에 있다가 들어온 채미나는 로비에서의 소란을 듣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장님 의호출 소식에 밝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최 선자의 표정을 보고 웃음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가. 최 선자가 조사 보고서를 채미나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채미나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 이건 18년 전에 내가 꾸민 거지. 채미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너는 내 며느리를, 내 손자들을 죽일 뻔했어. 최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 내는 고함이었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 여자가 회장님 아들을 망치고 있었어요. 지금도 보세요. 회장님의 사업을 그 여자가 망치고 있잖아요. 채미나가 발악했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회장님, 나가. 채미나는 결국 회장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떴습니다. 제1건설 본부장 불법 철거 지시 의혹. 과거 조작 행위도 드러나. 며칠 뒤 골목 입구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면 중단 공고. 제1건설 로고가 찍힌 공문이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공고문을 읽던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중단이래. 재개발이 중단됐대. 정말로. 상인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사람들도 이미 떠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송 김밥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은은 무너진 벽을 임시로 수리한 뒤 다시 가게를 열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세탁소 아주머니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지켜냈어요. 우리 골목을요. 아니에요. 저도 그냥. 아니에요. 당신이 싸워줬잖아요. 혼자서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엄마 손 김밥 문이 열렸습니다. 최선자와 비서실장이 들어섰습니다. 지은은 조리대에서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보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앉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자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8년 만에 며느리의 가게에 며느리의 권유로 앉는 것이었습니다. 뭐 드릴까요? 그게 아니라 최선자가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은이 손을 씻고 조리대 밖으로 나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학비, 생활비, 그리고 최선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게 수리비도 모두 내가 부담하려고 하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모든 걸 됐습니다. 지은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최선자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저희는 지은이 말을 하려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학교를 마친 쌍둥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재준이와 성준이가 들어서다가 최선자를 봤습니다. 며칠 전 가게에 왔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쌍둥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예의 바른 아이들이었습니다. 최선자는 손자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안녕하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재준아, 성준아. 이분이 너희한테 학비 지원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성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성준과 재준은 이미 그날 눈치챘습니다. 최선자 회장과 엄마의 관계를요. 하지만 엄마에게 아픈 기억인 것 같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저희는 돈이 아니라 엄마의 인생을 지키고 싶어요. 재준이도 성준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요. 성준이가 최선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18살 고등학생의 눈빛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엄마를 아프게 한 걸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자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꼭 태준 같았습니다. 정의롭고 당당했던 태준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너희는 최선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태준이를 닮았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대 노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지원 대신 이 골목 전체를 위한 상인 보호기금을 조성하는 건 어떻습니까?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골목의 모든 가게가 안전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제일건설의 어떤 사업도 이 골목에는 손대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은이 일어서서 최선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이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최선자도 일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인사에 깊이 고개를 숙여 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날 이후 최선자는 가끔 엄마 손 김밥을 찾았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엔 보름에 한 번, 그리고 점점 자주 찾아왔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김밥 한 줄을 포장해 갔습니다. 포장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지은이 김밥을 싸는 동안
최선자는 가게 안쪽에서 공부하는 쌍둥이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교복을 입고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뒷모습만 바라봤습니다.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속죄라고 여겼습니다. 쌍둥이들도 점점 최선자의 존재에 익숙해졌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자주 오시네. 그러게. 엄마한테 미안해서 자주 오시는 건가?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보물인 이 아이들을 부정의 증거로 여겼다는 것 자체를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엄마 손 김밥은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무너진 벽도 말끔히 수리됐습니다. 골목 상인 보호기금 덕분이었습니다.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재개발이 중단되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시 골목을 찾았습니다. 떠났던 상인들도 몇몇 돌아왔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최선자가 또 김밥집에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포장 주문을 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성준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최선자가 깜짝 놀라 손자를 봤습니다. 손자가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네. 여기 앉아서 드시고 가세요. 재준이가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따뜻할 때 먹어야 더 맛있어요. 최선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될까? 왜 안 돼요? 손님인데. 성준이도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최선자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8년 만에 손자들의 권유로 자리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김밥 드릴게요. 성준이가 밝게 말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은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70대 노인이 테이블에 앉아 있고 18살 손자들이 김밥을 싸서 가져다 주는 모습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최선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만들고 손자들이 내어준 김밥이었으니까요. 맛있네. 최선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성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포장 말고 여기 앉아서요. 그럴게. 고맙구나. 봄날 햇살이 김밥집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엄마 손 김밥 새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고 웃음소리가 들리고 김밥 굽는 냄새가 골목에 퍼졌습니다. 18년의 긴 겨울이 지나고 작은 봄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었습니다. 지은은 주방에서 김을 구웠습니다. 쌍둥이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최선자는 조용히 김밥을 먹으며 손자들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따스한 감동을 남겼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